안녕하세요. 부산 건축토목학원의 이명교입니다. 오늘은 최근 치렀던 건축 시공 기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술사 취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1교시에서 4교시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풀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모든 기술사가 종목은 달라도 공부 방법이나 답안 작성의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건축, 토목, 건설안전 등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풀이가 해답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차별화 답안 작성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 답안을 통해 여러분들이 늘 부딪혀왔던 고충들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첫째,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아직 여건상 한 번도 응시하지 못한 분들께는 미리 효율적인 공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둘째, 수차례 응시를 했으나 아쉽게 56점에서 59점대 턱걸이에 걸리신 분들과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마의 점수대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으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각 교시 문제들을 받았을 때 문제를 읽고 출제 의도와 조건 제시를 파악 후 문제 선택, 선택된 문제별 답안 작성 순서 결정, 작성 시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즉 차별화 답안을 얘기하는 건데요. 차별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키워드나 그림 등 그 해법들을 시작으로 각 교시별 문제들의 해법을 통한 실제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충들을 해법 풀이 답안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기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치러졌던 건축 시공 기술사 기출 문제인데 다른 모든 기술사의 답안이 같은 형태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교시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몸에 아주 빼여 있어야 되는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나 처음에 시작할 때서부터 이런 플로우로 답안 작성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순서별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답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할 답안 10개를 택합니까? 아니면 전혀 어려운 문제, 세 문제를 먼저 지우는 게 낫는지, 그걸 택하는지를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장시간 또 많은 시간 강의를 하고 이거를 학원 운영해 오면서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간 배정이나 답안에 작성하기 좋은 순서는 먼저 버리는 문제는 3개를 가입혀 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버리는 문제는 다시 시선이 가면 안 될 정도로 시간을 아껴야 되고 그 버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10개를 택하는 시간보다 3개 버리는 게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먼저 버리는 문제를 가리켜 치는 거다. 그 다음에 10문제가 남아있는 순서를 정하는데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리는 문제를 3문제 택할 때 쉽지 않은 문제나 늘 훈련하시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13문제까지의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3문제를 택해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리는 기준은 얼른 문제를 1번 13까지 볼 때 어떤 조건 제시나 출제 의도 그리고 용어 자체가 전혀 생소한 이런 거는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쭉 13번까지 보면서 예를 들자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뭐 쭉 가다가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의 정의다. 각각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까다롭다. 얼른 지우고 그 다음에 쭉 또 3번, 4번, 5번, 6번 넘어가는 거죠. 쭉 보다가 13번까지 봐놓은 다음에 이 중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건 내가 좀 생소한가? 사실 강의할 때 이거를 출제 예상까지 했던 문제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13번, 11번 지우고 그 다음에 쭉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 상태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꼭 네 가지를 적어야 되는 부담이 간다. 자, 이런 걸 지워볼까? 자, 세 가지를 먼저 지워보는 겁니다. 이거는 신중해야 될 작업이죠. 그러나 속도감 있게 시간을 늘 마음속에 시간 압박을 가져가면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훈련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세 개를 버리고 나면 이제 13문제를 순서도 바꿔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1번, 2번, 3번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철근의 부동태 피막 파괴시 영향이다.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역변을 강조했던 사항인데 수업할 때도. 그 다음에 6번을 1번 작성 순서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으로 작성한다. 번호 앞에 다 적고, 그 다음에 또 자신 있는 거 흙의 알밀성이다. 2번 적고, 가설비의 구성은 쉬우니까 3번. 이 순서를 10번까지 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시간 활용상 자기가 자신있게 적을 수 있는 것은 얼른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채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내 시간 전략상 입장에서 볼 때 1번은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자신있게 적을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득점 할 수 있는 답안을 먼저 승부를 걸어놔야 채점자 입장에 볼 때 초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첫째 답안이 좋으면 D, 3, 5, 6, 10번까지 가면서 조금은 차이가 나도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순서를 구태여 지키겠다고 택하기 싫은, 예를 들어 13번 문제 까다로운 걸 택했다. 자, 아니 참 1번에 흑의 안밀이다. 이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를 먼저 작성해야 되면은 첫째 시간도 많이 넘어갈 뿐더러 답안을 채점할 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작성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초두 효과가 좋지 않으면은 뒤에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시간 배정할 때 먼저 작성한 거는 자신있게 적어서 쭉쭉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13번 문제를 내서 마지막에 10번째로 찾겠다 했을 때는 이 문제는 혹시라도 시간 부족해서 작성을 못했을 때 나한테 큰 피해는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고 순문상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는 버릴 수는 없으나 채워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9번까지 9문제까지 작성을 했어도 이거는 아주 큰 부담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늦게 작성하게 되다 보면 시간이 없을 때는 버리게 될 수가 있고 작성을 못하면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먼저 정하고, 세 번째 이제 작성에 들어가는 거죠. 작성에 들어갈 때 출제 의도를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 출제 의도가 중요할까요? 채점자는 이 문제를 그냥 제출하지 않았겠죠. 이 문제를 낼 때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기술사의 다툴 문제, 꼭 기술사가 알아야 될 기본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 되거나 아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걸 왜 출제했을까라는 출제 의도를 읽으면 대제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 작성할 때는 출제 의도를 알고 대제목을 정하고, 이때 조건 제시가 있으면 조건 제시에 들어가는 핵심 대제목은 꼭 답안 작성 대제목에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술적인 거는 또 질문을 양을 늘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제목 형성이 중요하다. 이 말은 대제목은 출제 의도를 알고 그 문제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 뒤에 실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 같이 풀어볼 거니까,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2교시를 한번 볼까요? 2교시도 1교시하고 방법은 똑같으나 뭐가 다르냐? 13문제 중에서 6문제로 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문제 중에 2문제를 버리는 거니까, 첫째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3번 정도를 읽고 출제 의도를 얼른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도저히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다, 아니면은 조금 수월한 문제를 먼저 택해놓고 이건 어렵다라는 거를 얼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를 읽고 난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처리 절차 중에 협의, 조정, 중재, 소송, 이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까다롭죠. 그러나 이거를 자신 있게 택하면 문제 선택 자체도 차별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면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쉬운 문제만 계속 채점하는 교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어려운 문제 많이 버리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 자체가 차별화되면서 답안이 생소하고 잘 쓸 수 있으면 고득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하시되 자신 없는 문제를 굳이 택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좀 순서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5번을 삭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보니까 어스한가 시공시 그냥 주의사항이 아니라 천공, 앵커의 삽입, 그라우토니까 주집 이 순서대로 4단계를 다 적는다는 건 좀 부담이 가면 자 이거는 버리자 결정이 됐으면 네 문제를 택하되 이제 택하지 않은 문제 2개를 가위표를 쳤으니까 이번에는 네 문제 중에 작성 순서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 앞에다가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적는 거죠. 그리고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데 작성에 들어갈 때는 조건 제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조건 제시가 있는 경우는 조건 제시의 대제목에 꼭 형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량을 늘리고 거기에 키워드와 차별화가 집중해서 진행이 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게 중요하죠. 왜? 채점 기준은 여기에 대한 조건 제시니까요. 자, 예를 들자면 철골 계획 검사 계획의 검사 및 시험 이거는 조건 제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로봇 공정물 활용 방안 이거는 조건 제시는 없으나 공정별 활용 방안이라는 대제목에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키워드 플러스 차별화라고 하는 그림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3번에 보자면 여기도 전단 백은 철근을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도적 방지 대책이니까 조건 제시 2개가 있죠. 이런 조건 제시를 꼭 대제목에 형성을 하고 거기에 차별화 키워드식의 답안을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4번도 마찬가지죠. 심화 원인 및 방지 대책. 최근의 기출 트렌드는 조건 제시가 2개, 3개까지 이렇게 많이 는다는 게 출제 트렌드입니다. 그런 거를 기억했다가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부터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한 지금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아까 제가 답안 작성 해법을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떻게 조건 제시를 파악을 하고 대제목을 형성을 하고 그게 핵심 대제목, 차별화 대제목, 또 공통 대제목을 이용한 답안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은 공부는 공부대로 해놓고 답안 작성을 별도로 하고 또 그걸 별도로 하고 있다가 시험장에 증언하려면 어려운 점이 벌어진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서브노트 즉 숙제를 우리가 학원에서 주마다 내는데 제가 서브노트 나올 때 늘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이걸 첨삭을 해드리죠.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야 차별화 답안 틀에 빨리 들어와야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를 늘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시간 관리는 항상 타임 프레셔를 받아가면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에 같은 유형이지만 해법은 같으나 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문제를 먼저 버리는 문제를 택해라 이런 설명을 이제 버리기로 하고 답안을 더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1번부터 쭉 보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4문제를 택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한다까지 드렸는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중요한데 답안이 작성 완료된 순서대로 가위표를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3번 문제를 처음에 작성했다고 첫 번째로 순서를 정했는데 완료되면 가위표, 그 다음에 가위표, 가위표, 가위표. 왜 이렇게 4문제를 다 가위표 치는 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특히 영어 설명의 경우에 중요한데 본인이 10문제를 작성했다는 걸 계속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쓰기 바쁜 이 타임 프레셔를 받는 시간 압박 속에서는 아주 훈련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체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전략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습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는 완료되면 가위표를 쳐야 가위표가 4개가 쳐져 있으면 서술형은 4문제를 완료했다는 것이죠. 완료했다는 기준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1교시는 10문제로 여러 문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분 남아있는데 10분 남아있다. 그럼 마지막에 10번째 문제 1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시간 체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걸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훈련드리려면 여러 가지로 시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체크하기 쉽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4교시를 한번 볼까요? 4교시는 미리 말씀드릴게 1, 2, 3교시까지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면 내가 좀 상당히 잘 적은 것 같다. 그럼 4교시 약간 특히 마지막 문제에 잠깐 긴장을 풀 수가 있는데 긴장을 풀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냐? 마지막에 4교시 마지막 문제 네 번째 문제가 걸려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긴장을 푸고 나면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빨리 흘러버리는 그런 경향을 시험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느끼느냐? 마지막 문제를 내가 한 20분을 남았었는데 25분이 남았었는데 오늘 잠깐 긴장을 풀고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자면 2페이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긴장은 끝까지 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정리해보면 먼저 버리는 문제 선택, 그 다음에 작성 순서 선택, 조건 제시는 정확히 보고 조건 제시는 대제목에 나와줘야 되고 분량과 키워드식 그 다음에 차별화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승부를 벌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관리는 늘 가위표를 쳐가면서 완료된 거는 가위표를 쳐서 네 문제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면 시간 관리나 여러분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습관화 되어야 되는 그 플로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이런 개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각 교시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아까 목적은 직접 풀어봄으로써 단기 합격의 지름길 그리고 빨리 합격하는 방안은 답안 작성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점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오로지 시험 문제만 답안지만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관건은 답안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답안 작성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보였던 문제를 순서별로 각 교시별로 제가 이제 풀어볼 건데 1교시에 흙의 안밀 현상이다 라는 문제를 이제 택해서 순서별로 1번에 작성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가정해보고 흙의 안밀 현상이다. 이 출제 의도가 뭘까요? 출제 의도라면은 핵심 대제목을 배치할 수 있고 대제목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식 아니면 차별화 그림을 그림으로써 답안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즉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출제 의도를 알면 채점자가 볼 때 안밀 현상에 대한 출제 의도를 어떻게 알고 대제목이 다 나와 있구나. 그래서 대제목에 핵심 사항이 나와 있구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는 대부분 대제목이 규정은 없으나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4개 정도 5개. 제가 학원을 아주 오래 해오고 20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 수강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또 같이 고충된 것들을 여기서 같이 지금 풀어보는 과정인데요. 안밀 현상에 대한 거는 일단 안밀의 집안에 안밀이 발생하면은 상부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치마가 오겠죠. 치마가 온단 말은 구조물에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치마의 어떤 종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치마가 발생했을 때의 원인과 대책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방지 대책 그리고 치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종류별 어떤 원인들을 제시하는 것이 답안의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정의는 중요한데 왜? 영어에서는 특히 정의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는 아까 6화 원칙에 의해서 답안 작성을 해볼 때 특히 3W1H에 대해서 강의에 제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3WH라는 6화 원칙을 이용하는 건데 정의는 특히 what 6화 원칙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을 빼고요. what 이게 뭐냐? 정의는 what을 묻는 겁니다. what why 이걸 왜 하는 거냐? where 용도 그 다음에 how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how는 해결책, 대책 아니면 시공은 순서 뭐 법적으로는 법적 규정 또 시공상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흙의 알밀 현상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정의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럼 이 용어는 이걸 뭐냐를 묻는 정의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는 키워드가 얼른 어필이 돼야 되겠다. 키워드는 항상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강극 내 물이 빠져 흙의 입자가 좁아지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흙의 입자가 좁아지면서, 즉 좁아진다 이 말은 흙의 삼상을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을 것인데, 세상 모든 물질은 삼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안도 구성 요소는 삼상이 되겠죠. 삼상이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거니까 고체는 소일이 될 것이고, 액체는 워터가 될 것이고, 기체는 에어가 되겠죠. 그럼 지방 계량의 기본 원리는 사질 집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다짐이란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이 지방 계량을 공부를 했고, 물은 점토 집안에 입자 간극이 좁기 때문에 투수성이 떨어지니까 점찰력을 발휘하면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밀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물을 꽉 눌려서 소산작용에 의한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집안 중에 소일은 고체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의 전단 강도 발휘하는 데 유리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액체가 차지한 거를 수국이다. 공기가 차지하는 이거를 공극이다. 이 두 개는 간극이라고 해서 간극비를 줄여라 이 말, 이 간극을 없애는 거죠. 그래야 집안이 고체만 입자가 딱 붙어 있어서 입방미터당 중량이 중량이 늘면서 굉장히 전단 강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니까, 여기서 관건은 어쨌거나 물을 빼든 공기를 빼든 지방 계량 원리 여기서 나온다. 그때는 일단 점토 집안의 암밀을 이용해서 집안을 다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만, 구조물 있는 경우에는 치명적이죠. 자, 그래서 간극 내에 물이 빠져 흙의 입자가 좁아진 현상을 암밀 현상이라고 한다. 암밀 지간은 투성과 흙의 압축성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래서 아까 용어 설명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키워드가 핵심에 딱 나와 있죠. 그 나머지는 시간상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여기에 좀 지우고요. 이제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고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는 탄성 치마, 암밀 치마, 2차 암밀 치마 이렇게 나와 있죠. 탄성 치마는 초기 치마로서 여기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리로딩 공법이 대표적인 치마를 이용한 점토 집안의 지방 계량 공법인데, 그때 이렇게 하중을 실었다가 다시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가는 거를 탄성, 일레스틱 탄성 치마라고 그랬죠. 1차 치마는 물의 소산작용에 의해서, 소산이란 물이 빠져나가는, 역시 소산, 물이 흩어짐을 이용한 소산작용으로 해서 물이 빠지면서 1차 암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시간이 또 장기간에 흐르게 나오면 입자 재배열에 의한 한 번 더 치마가 오는데 이걸 2차 치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밀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문제니까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 저 뒤에서 문제는 기본 틀만 잡고 설명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런 사항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준 차별화 도식, 모식도가 참 중요하다. 치마의 종류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탄성 치마, 1차 암밀, 2차 암밀 치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요한 게 방수 대체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소속이 점토 집안이라는 게 중요하고, 왜? 공학적인 성질이 점토 사질처럼 다르기 때문에 사질 집안은 다짐을 메커니즘으로 한 지방 계량을 했었고, 점토 집안은 물이 많은 빼는 수국, 이거를 줄여서 암밀 현상을 이용한 지방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지 대책은 물을 빼는 건데, 그래서 탈수, 물을 빼는 공법, 또 배수, 또 암밀, 그 다음에 밀도를 정도를 해서 이렇게 암밀 현상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겁니다. 자, 이것이 1문제 이 정도 풀어보고요. 2번에 가보겠습니다. LCC라고는 현재 가치 화법이 나와 있는데, 정의부터 보면 항상 키워드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키워드는 현재 가치법이란 건물의 생애주기, 즉 LCC란 인체공학적인 용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총 비용이 얼마냐를 건물에 적용했을 때, 건물은 태동,
즉 프로젝트 발굴에서 설계, 시공, 완료, 유지 관리, 보수, 원래는 매실리 할 때까지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생애 비용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설계, 시공, 하자, 보수, 유지 관리까지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비용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환산하는 방법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가치화법이라는 게 뭐냐를 묻죠. What? 자, 그래서 대등 균일 연간 비용법, 연가 분석법이라고 우리가 교재도 나와 있고 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생애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년 균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렇게 연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현재 가치법은 요 위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건물의 생애 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게 키워드다. 채점자는 이 키워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김치찌개는 냄비에 빨간 김치가 들어가 있으면 벌써 채점은 사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하다. 비주얼 해야 되겠다. 논문식은 그림과 대제목이 중요하다. 논술은 대제목이 중요하다. 왜? 대제목으로 이루어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이루어지는 대제목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제목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대제목으로 채점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의 대제목들이 이 목적이 뭐냐, 그 다음 현재 가치화법에 대한 이게 이제 핵심 대제목이 되는 거죠. 왜? 이걸 물었으니까. 이걸 놓치면 곤란하겠다. 이거를 조건 제시는 아니지만 현재 가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분량을 노리고 키워드식, 특히 관련 산식, 도식, 그래프, 플로우 차트 이런 걸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막대 그래프라는 그래프를 이용했고 산식이 적혀 있죠. 자, 이런 답안 어떻습니까? 비주얼하고 채점하기 편하고 키워드는 정의에 벌써 나와 있고, 이런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자, 다음에 다음 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상의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의 정의. 어려운 건 좀 보이나 이거는 우리 생활에 아주 다가와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우리 건축과 밀접한 문제이죠. 이와 관련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적용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와 녹색 건축물 정의라는 이게 조건 제시 겸 중요한 핵심 답안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에 대한 답안이 여기에 정의를 물었으니까 1번에 정의 what 이게 뭐냐, 또 녹색 건축물 정의 what 이게 뭐냐, 두 개를 물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각각 정의가 지금 나와 있죠. 정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의. 그래서 여기다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적을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우리 이미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 샘플로 보자면, 녹색 건축물을 정의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기본법 상의 어떤 정의를 보면, 여기 청색으로 일부러 제가 표현한 것들이 이제 키워드식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주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설계, 건설, 유지 관리 쭉 나와 있고,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답안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플로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거 위주로 또 강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 마감 공사에서 결로수 처리를 위한 지하 이중벽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다른 문제도 똑같은 문제이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문제를 보니까 결로수 처리를 위한 지하 이중벽 구조가 이게 조건 제시되니까 핵심 대제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앞에 보면 약간 혼돈을 일으킬 만한 지하층 마감 공사에서입니다. 그럼 결로가 뭐 로율이나 지하 주차장 벽체, 바닥, 아니면 구조물 내에 어떤 단열재, 이음 부위 부실 이런데 여러 결로가 발생하나 유리창에도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는 조건을 앞에 붙여놨습니다. 어떤 걸로요? 지하층 마감 공사에서의 결로라는 거죠. 이런 거를 관과하면 안 되겠다. 관과를 해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앞에 제한 조건이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하 마감 공사에 해당하는 결로수에 대해서 집중 기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글을 잊었을 때는 고득점에 실패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곳곳에 있는데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해법부터 제시해 볼까요?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핵심 강조를 했기 때문에 키워드식으로 이렇게 청색 글자로 적어 나가면 되고, 특히 이제 조건 제시가 갤러체를 위한 이중벽 구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벽 속의 배수로를 통하여 집수형을 집수하고 집수형의 물은 펌핑한다. 이제 이게 쉽지만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죠. 왓 정의에 벌써 출제 의도를 알고 이중벽 구조에 대한 설명을 2번 소제목에 언급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답안이 좋은 거다. 그럼 이 키워드를 이미 1교시 정의에서 다 나왔지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2번 대제목 정도의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모식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식화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 흐름이 잘 가죠. 1번에서 키워드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2번 대제목에서 딱 풀어버리는 이런 답안 플로우가 좋다. 답안은 플로우도 좋다. 플로우는 채점자가 볼 때 흐름이 잘 이해갈 수 있는, 그리고 핵심만 나와줄 수 있는 키워드식의 그림, 플로우, 도식화를 이용한 답안 작성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3번 대제목을 보니까 결로스 처리를 위한 지하 이중벽 구조. 자, 이거는 출제 의도가 구조라고 했으니까 구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써 아주 좋은 답안을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핵심은 이제 조정 마감 이중벽이라는 게 있고 블록조 마감 이중벽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결로수가 이중벽에 떨어지면 집수형을 경사를 통한 이 배수를 통해서 집수형에 들어가면 물을 펌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과학의 원리는 중력 배수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력 배수가 뭘까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토목이나 건축에서 배수로를 경사로를 배치해주고 거기에 높은 데 낮은 데 흐르는 건 진리니까 낮은 데로 모았을 때 이거를 펌핑하는 집수형 공법 중력 배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핵심은 나왔습니다. 이런 답안이 좋은 답안이다. 자, 다음에 문제 5번을 보시면 커튼을 공사 시 시공 단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은 각 공정별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네트워킹에서 언제든지 이거를 공부하실 때 직감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또 조건이 붙어 있죠. 커튼을 공사 시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입니다. 커튼을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서브 대제목으로 일단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답안 흐름을 잡아가면서 또 여기 현장 시공 전체와 현장을 구분했죠. 공장 제작, 그다음에 현장 시공이 이루어진 게 대부분 커튼홀이니까요. 그래서 문제 여기는 이제 단계별 유의사항인데 여기서 두 번째 키포인트는 그냥 유의사항이 아니고 단계별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 있는 조건 제시 문제는 그대로 대제목으로 와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출제자가 그냥 출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출제를 하고 용어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유의사항으로 적어 있으면 여러분들 유의사항으로 적는 게 유리하다. 어떤 얘기냐? 어떤 분은 이거를 모의고사는 제가 첨삭을 하도 많이 해보니까요. 주의사항, 여긴 유의사항인데 여기다 답안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채점하는 경우가 많고 바뀐다 해도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용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사항은 유의사항으로 가는 게 낫다. 주의사항으로 바꾸는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커튼홀 공사 시에 시공 단계별 유의사항이니까 시공 단계별 그대로 가져오는 답안이 일단 대제목 형성이 돼야 되고 단계별로 답안 작성해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녹여버리면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들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신 분이나 또 답안을 놓쳐서 아까 점수를 3 내지 5점에 극복을 못하고 늘 56점에서 59점대에서 부득이하게 낙방을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작은 요소를 챙김으로써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인 여기에 단계별 유의사항은 이렇게 순서별로 늘 순서별로 하면 되죠. 자재반입, 시공, 유지관리 순서 하나씩 떠올려보면 세밀한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차별화는 그림이다. 레터, 글자는 키워드로 승부를 걸고 그림은 도식화 아니면은 모식도, 시공 상세도, 이런 그림들이죠. 비주얼하죠. 채점할 때 여러분 같으면은 먼저
여기에 레터 글자를 볼까요? 아니면 그림을 먼저 보게 될까요? 여러분 신문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관한 문제다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뭐 코로나의 문제점 원인 대책이다. 그럼 여러분 신문 보실 때 코로나를 보면은 벌써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아 저는 코로나구나 사진 그림만 보면 벌써 여러분들 터득해 버리고 그 다음에 대제목 헤드라인만 보면 아 이건 핵심을 파악해 버립니다. 채점은 이렇게 빨리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키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초기에서부터 합격할 때까지는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자면 아까 단계별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림이 꼭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답안이죠. 자, 다음에 문제 6번에 철근의 부동태 피막 파괴 시 영향인데 부동태 파괴 시 영향이 이제 문제이고 이게 조건 제시입니다. 조건 제시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조건이 있죠. 철근에서 발생하는 부동태 피막 파괴 시입니다. 근데 부동태 피막은 원래 금속인 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조건을 간과해도 되고 약간은 경미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였죠. 자, 어쨌거나 답안 형태는 똑같습니다. what 정의가 뭐냐 중요하죠. 키워드식에 여기에 활성을 잃고 부식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진 상태를 부동태라고 한다. 부동태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한자로 보면 움직일 동자를 썼는데 어떤 움직이는 태가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명한 식이죠. 백화식, 중성화식, 탄산화 칼슘 반응식, 탄산화 수축 반응식, 중성화 백화식이라고 아까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석회를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주성분이죠. 가져와서 물과 섞어서 수화 반응에 의한 콘크리트를 형성합니다. 이게 콘크리트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무수석고라고 하는 CaOH2 수산화칼슘 뭐가 들어있죠? 수산화기인 pH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죠. 그런데 이 알칼리가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이 이렇게 제가 깨져 있는 단면을 지금 잠깐 그리고 있는데 철근이 들어가 있죠. 여기 부동태 피막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철근은 산에 약하니까 이거를 알고 알카리성인 지워졌네요. 알카리성인 아까 CHOH2라는 OH 성분 pH 10에서 13이 여기에 딱 알칼리로 코팅을 해주고 있죠. 코팅을 해주다 보니까 이 철근이 녹슬지 않고 알칼리 코팅 즉 OH 성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주었는데 여기서 가스를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가스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균열이나 곰보나 어떤 수밀하지 못한 공간을 차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CaOH2라는 무수석고와 기중에 CO2 가스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거를 산성화시킨다. 즉 pH 8.5에서 9.5의 중성으로 가는 pH 7 이하가 산성이고 7에서 12까지가 중성, 10 이상을 강알칼리라고 했는데 그 중성 형태의 8.5, 9.5의 중성이 하게 되면 이게 중성화입니다. 중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흙의 삼상에서 물이 빠지면 체력이 준 만큼 안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체력이 준 만큼 줄고 치마가 온다는 건데 여기서도 삼상 구조로 본다면 고체인 콘크리트 덩어리와 기체 고체가 있을 건데 여기서 액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콘크리트 석고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체력이 준다는 얘기죠. 이게 탄산칼슘 수축 반응, 즉 균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콘크리트는 수축 아니면 팽창에 의해서 균열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바로 팽창표 균열이다. 아니 탄산화 수축이 아니라 수축표 균열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명하려면 더욱더 긴데 이 정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 다 기억할 겁니다.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출제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정규반 모의고사는 다. 자, 그래서 출제가 되었죠. 예상했던 문제이고요. 또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출제 의도를 봤을 때 벌써 파악의 영향이라고 그러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 대책이 이제 중요한 답안 작성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 분석이 첫째 중요하죠. 이게 대제목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를 핵심 대제목이라고 하죠. 핵심 대제목은 조건 제시가 있거나 출제 의도를 확실히 파악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출제 의도를 파악이 중요하고
조건지시파, 그 다음에 답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동태라는 게 구조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헌되죠. 문제점, 원인, 대책 세우는 거죠. 기술사는 자세히 보면 거의 문제점, 원인, 대책 세우는 것이죠. 그럼 대점 현상이 좀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차별화는 도해를 이렇게 그려서 간단하게 모식도를 그려서 이걸 메커니즘이라고 했죠. 예,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8.5, 9.5에 파괴되는 중성화가 되어버린다. 이게 중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태 피막은 중성화의 시작입니다. 아주 구조물에 치명적인 미치는 나쁜 현상이죠. 자, 다음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접합부의 요구 성능과 현장 접합 시 유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이 아니라 유의사항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그대로 내리는 게 낫습니다. 그대로 대제목이 형성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보면 PC 접합부에 시공시 유의사항 그대로 나와 있죠. 예, 문제 조건 제시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요구 성능과 현장 접합 시 유의사항이니까 요구 성능, 현장 주의사항, 요구 성능, 그 다음에 저 밑에 4번에 금방 보았던 접합 주의사항 두 개가 핵심 대제목이 되는 거죠. 왜? 조건 제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다 대제목에 나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해야 하고 답안 분량을 늘리는 게 좋다. 그러면 2번 대제목 중에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와 풀이하는데 플로우를 부드럽게 채점하는데 흘러갈 수 있는 대제목이 여기에 대한 피접합부 이게 나와 있죠. 접합부에 대한, 접합부 항상 약하죠. 사람도 관절이 약하듯이 접합부는 약하죠. 약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응력이 집중된다는 거죠. 응력이 집중되면 또 뭐가 될까요? 하자나 구조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잘못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접합부는 전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공부하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나 낙방을 했거나 접합에 관한 문제는 다 시방서에 규정을 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뭐들이 있을까요? 계약제도 일단 따져볼까요? 이런 거를 네트워킹 시켜야 돼서 전체 공정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대제목 형성이 편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유리하다. 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따질 때는 계약제도도 따지는 게 낫죠. 순서별로. 계약제도에 조인트 벤처 있죠. 조인트 벤처라면 여러 번 기출 이은 거죠. 접합이죠. 그 다음에 비계 접합부, 이음부, 거푸집 이음부, 가설이죠. 접합부는 다 약해요. 그래서 접합부는 여러 규정을 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토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다 접합부는 이음부는 다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음부라고 하면 철근 이음, 철골 이음, 거푸집 이음. 특히 철골 이음은 하이텐션 볼트냐 웰딩이냐, 뭐 거의 시험에 아주 자주 형성이 되는, 출제가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감제로 가면 단열재 이음, 다 중요한 것들이죠. 접합제는 약하다, 응력이 집중된다. 그러면 구조물에 변이가 오고 화자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접합부에 생긴다. 그래서 접합부는 모든 문제는 기술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출 문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풀이자가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는 또 풀이자가 들어있는 것은 거의 다가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네트워킹, 지식의 네트워킹을 해볼까요? 풀이, 계약제도에서 항상 따지는 게 좋다고 그랬죠. 프리 퀄리피케이션, PQ, 이거는 서술이나 영어에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라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여러 기술사에 출제됐던 문제죠. 대부분 건축, 토목, 건설 한자는 문제가 동질의 문제가 돌아다니고 있죠. 거의 복합된 문제가 많죠. 왜 그럴까요? 건축 플러스 토목이 건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약제도에 풀이 있죠. 그 다음에 프리 웨트, 사전 물추김. 그 다음에 프리 로딩, 사전 제하 공법.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아주 출제가 많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진행돼 보면은 프리 패브리케이션 또는 프리 캐스트 PC죠. 그 다음에 프리 어셈블드 콘크리트란 PAC. 그 다음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때 참 맘 아픈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나왔던 프리 엔지니어드 빌딩 시스템, PEB 시스템. 전부 프리로 시작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PS 콘크리트. 여러분들이 이제 놀래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자, 다시 강조합니다. 프리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기출 문제집에서 다출 문제고 예상 문제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다. 그 다음에 접합부에 관한 문제는 온통 공정별로 접합부 문제는 다 기출 문제이다. 특히 구조 성능을 갖고 있는 골조와 해당되는 구조체 문제는 더욱더 심하고 마감제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 많이 훑어봤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철골공사에서 뇌와 피복의 공법별 검사입니다.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 뇌와 피복의 공법별 검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뇌와 피복의 공법별이란 말을 이제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단계별 공법별이란 말은 그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셔서 거기에 맞게 대제목과 중제목, 소제목을 형성하면서 순차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법별은 각 공법을 명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검사 방법을 각각 제시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것들과 똑같습니다. 그럼 대제목을 보면 철골공사의 뇌와 공법의 공법별 공사, 공법별을 기억하시고 공법별 여기에 대한 검사를 이제 쭉 기준을 적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공시 5제곱미터당 1개소 이런 규정은 중요하죠. 이런 수치 개념, 특히 수치 개념을 놓치면 곤란하겠다. 수치를 꼭 기술사는 이해를 한 다음에 써서 답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문제가 바뀌더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암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꼭 암기해야 될 건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암기할 때 장판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이 말은 그게 척추가 나와 있고 뼈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뼈대를 암기를 해놓고 전체를 파악하면 갈비뼈 붙이고 살 붙이기 쉬우니까 장판지는 암기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넓은 답안을 쓸 수 있으니까 각 공종별로 장판지가 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오시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공법별이다 했으니까 공법별로 이제 이렇게 수치를 정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암기를 어떤 걸 해야 될까? 암기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도 시간이 가니까 시간 압박에서 제로입니다. 아주 마이너스 현상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아예 이건 암기해야 되겠다는 거는 휴대폰을 딱 찍고 넘어가면서 진도부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느냐 알아야 될 것 같다. 자, 모든 종류는 암기하시는 게 낫다. 이거는 이해만 해갖고는 쓸 수 없으니까 이해만 하고 쓸 수 없는 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방상의 수치 아니면 법적 기준치 수치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않고는 상당히 이해만 해갖고는 쓰기 곤란하죠. 그래 차별하는데 좋은 답안이고 이런 경우에는 수치가 답안 교수님께서 채점하실 때 이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암기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처음에는 몹시 힘듭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하면은 하나하나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식, 그래프. 자, 그 다음에 기술은 거의 공법이 많이 출제되니까 공법은 순서가 중요하다. 이 순서는 시방서의 순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 건설안전에서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은 시방서의 순서를 정하는 거기서 가져온 것이 다름없죠. 우리가 말하는 건축토목의 시방서가 건설안전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으로 가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게 순서를 정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해야 하자가 안 생기고 사고도 안 날 것이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순서는 공법에서는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순서는 기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 끝, 중간 정도는 확실하게 해놓고 중간중간에 흐름에 따라서 기입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해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클로즈업에서 자꾸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공법 검사 중에 수치가 중요하다. 특히 시방상의 수치. 자, 다음에는 문제 9번을 볼까요? 가설 공사비의 구성. 지금까지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영어 설명에 우연히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특히 가설 공사비의 구성 수업 시간에 다 들었겠죠. 그러나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 약간의 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해소하는 여러분들 고충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고충을 해결하는 지금 해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키포인트로 찾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출제 의도가 볼 때 가설 공사는 약하죠. 왜 그럴까요? 가설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 뭐 시험장에 가면 꼭 출제된 게 가설인데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왜 약할까요? 용어 자체가 임시로 설치했다. 즉 템포러리잖아요. 템포러리. 퍼머넌트가 아닌. 연구는 구조물인데 이건 임시니까 연구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시설물들이 필요하고 가설을 설치했다가 본구조물이 해체가 되면서 먼저 해체가 돼버리는 임시 가설 구조물이니까 돈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약하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죠. 사고란 하자사고, 안전사고죠. 그래서 가설은 집중적으로 법적으로도 강화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가설에 대한 많은 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가설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보험공사의 진행에 맞춰서 시공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정의해서 왓 해결했고, 구성, 요게 이제 핵심 대제목이 되겠죠. 근데 구성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수치들은 중요하다. 그래서 재료, 노무, 용수, 기구비로, 공사비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거는 화면을 보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서브 대제목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서브 대제목 중에서도 중요한 대제목들이, 핵심 대제목이 버금나는 대제목이 잘 나와 있죠. 가설공사의 분류가 나와 있고, 공통가설, 그 다음에 구성 항목,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서브 대제목으로서 주 핵심 대제목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 괜찮은 답안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여기서 키포인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 말씀드렸죠. 프리는 기술사 시험 쳐보거나 시작하신 분들은 누구나 접하게 돼 있고, 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연히 다 기출문제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언제나 프리가 들어가면 기출범위에 들어가 있고 다출문제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모조리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답안 작성을 보면 출제 의도를 봤을 때 프리는 일단은 대부분 미리 해라, 얼마 잘해야 되는지 프리가 붙어 있죠. 사전이란 말은 시방서에도 사전조사, 사전점검, 사전 어떤 준비, 뭐 시방서에 많이 나온 게 사전 준비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준비가 거의 완벽하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자는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답안 구성을 볼까요? What 정의는 일본에서 녹색 글자로,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작업으로 수행되는 조립식 철골 구조 시스템이다.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요 전에 안 그래도 마음아픈 여러분들 PEB 시스템, 이게 적설하 중에 부족으로 구조 기준까지 바뀌어가면서 마우나리티 사건 이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참 어려운 일이 있었었죠. 그때 프리 엔지니어드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리, 이것도 기출이 되었고 또 여러 번 다출이 되었죠. 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된 프리자는 다 공부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차별화는 그림이다. 그림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모식도다. 모식도. 채점은 벌써 여러분들이 수강자 입장이 아닌 수험생 입장이 아닌 채점자가 된다고 역지사지에 볼 때도 채점은 그림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금방 이렇게 논술식의 어떤 대제목과 그림이 얼른 형성이 되고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볼 수 있는 공법은 항상 시공 순서가 핵심 대제목이 버긋나게 중요하다. 이거는 아까 3W1H라고 하는 what, 뭐냐, why,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y 같은 특징의 장단점 이런 거를 많이 적용할 수 있겠죠. 왜? 이거 어디에 쓰는 것이냐. how는 해결책. 그런데 공법인 경우에는 시공상 주의사항이나 어떻게 시공하는 거냐, 시공상 주의사항이 how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 의도에 맞게 배열을 해 놓은 거죠. 그럼 플로우 차트는 일단 모식도 외에 그림 중에 하나인 그림을 형성할 수 있다. 차별화 요소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플로우 차트죠. 있어빌리티하다. 있어 보이죠? 공부는 저렇게 좋게 했지만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합격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있어빌리티하다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있는 것 이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있어빌리티한 그거는 그림이 낫다. 자, 다음에 특징은 서브 대제목으로 들어가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대제목에는 차변할 수 있는 이런 게 비교표가 참 중요한데, 그림이 아닌 이것도 더 쉽게 많이 쓰고 있는 비교표. 비교표는 왜 좋을까요? 채점자 입장에서 볼 때 압축 답안이 되는 것이고, 압축 답안은 키워드식으로 짧게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좋고 시간 단축에도 좋죠. 그리고 전문성 있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비교표 작성을 할까요? 거의 문제가 해결 다 됩니다. 거의 문제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자, 예를 들자면 쌍으로 나와 있는 페어라는 쌍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요. 페어라고 하면은 쌍, 예를 들어서 특징이다. 그러면은 장점이 나오면 단점이 나와야죠. 문제점이다, 대책이 나와야죠. 원인이다, 대책 나와야죠. 이런 건 쌍이라고, 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신구 비교라는 거죠. 신구 비교가 뭐냐? 법이라고 그러면 개정 전후 비교,
공법이라고 하면 늘 공법은 7, 80% 공법이죠 사실. 공법은 공법 신구 비교. 자, 예를 들어서 어센크다. 그러면 지금은 뭐 소일 랠이나 어떤 그거보다 나은, 예를 들어서 H 토리벽의 흑막이다. 그러면 슬로리얼 비교. 일반 콘크리트다. 특수 콘크리트 비교. 아주 비교는 많죠. 그 다음에 또 신구 자재 비교. 그러니까 법 비교, 공법 비교, 재료 비교. 그 다음에 페어로 되어 있는 장단, 원인 대책, 문제점 대책. 쉽죠? 비교표는 56점에서 59점대, 마의 50점대라고 하는 56점, 59점까지 마의 점수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이런 비교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60점을 훌쩍 뛰어넘는 좋은 어떤 답안의 구성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좀 보시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자, 문제가 중대산업재와 시민재, 이거는 제가 강의를 건축 토목의 품질 다 강조를, 건축 토목 안전에서 강조했던 정규반이나 모의고사원에서 이미 기출문제지만 또 될 거라고 요번에도 얘기했던 사항이죠. 밴드에도 올린 기억도 나고요. 실제로도 답안도 작성도 해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대산업재 시민재가 있다는 것인데, 법이 중처법이라는 것이죠. 중처법에 이 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답안 작성을 보면 중대재란 시민재란 정의에서 승부를 걸었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 세 가지씩. 혹시 혼돈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조건 제시가 있고 그 조건을 또 조건을 하는 중처법이 나와 있죠. 이거를 터득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산업법상의 중대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산업법 중대재는 긴장된 상태에서 그걸 적으면 그건 완전히 답안이 벗어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큰 문제를 하나를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제시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는데 늘 3번 읽어보고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던 것이죠. 자, 키포인트는 그거고, 자, 중대재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형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1, 2, 3 개념으로 흘러가죠. 어떤 흐름이 있죠. 이걸 파악하면 쉽게 암기가 될 것이고요. 시민재란 정의 자체도 중요한데 공짜가 붙어 있죠.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는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건설사니까 시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관리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또 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1, 10, 10으로 흘러가죠. 이런 패턴을 잡으면 암기하는 데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 의도를 보니까 수검자 입장에 볼 때 여기에 이제 중대재해의 4대 의무, 이거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핵심 대조목의 버금나는 이거를 수업으로 넣어주었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왜? 출제 의도 자체가 이번에 중처법을 2022년 1월 27일 시행할 때 이거를 고용노동장관이 타이틀로 주요 4개 업무를 법 취지에 맞게 이것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공표를 했으니까요. 그걸 알고 대제목에 넣어놓은 거죠. 차별화 대제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무사항을 보면 여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적정 인력의 배치, 또 관계법령 이행 점검, 주요 사항만 좀 볼까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그 다음에 안전보건기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한 조치. 자, 이런 것들은 읽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골재 함수 상태의 4가지라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함수 상태가 이제 당연히 문제의 중요한 조건 제시가 되는 거죠. 근데 4가지를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 4가지를 각각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문제 중에 이 문제를 4가지 중에 2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포기하면 절대로 2개를 알고 2개를 모른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0점 맞는 시험이고 채우면 점수가 나오니까 태우는 게 더 중요하다. 안 쓰면 0점인데 쓰면 점수는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주 쉬운 논리를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면 한 문제를 버리게 되는,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 10문제 중에 10시험 중에 10문제를 택해서 60점 맞기, 즉
각 점수 6점 맞기는 그래도 쉬우나 10문제 중에 9문제 작성을 해가지고 6점 맞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꼭 최대한 어떻게 하든 자꾸 물고 들어져서 채울 수 있는 여건을 가는 것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채우는 것이다. 기술사는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직접 여러분들과 지금도 같이 공부하면서 강의를 하고 학원을 아주 오래 운영을 하면서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기술사는 채우는 것이다. 잘 채우려면 부담이 가고 손이 안 나가니까 일단 채우면서 생각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다. 안 쓰면 못 쓰는 것이다. 못 쓰면 떨어지는 것이다. 면접은 입이 닫혀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필기는 손이 멈춰 있으면 시험을 안 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에 또 강조할 겁니다. 적자생존. 다윈의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생존은 합격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수, 출제 의도가 함수량을 알아야 골재 배합을 할 때 함 상태에 따라서 표준 배합비가 달라지니까 물 결합점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합니다. 그래서 답안이 이 출제 의도를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 네 가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절건 상태, 기건 상태, 표본 상태, 수분 상태. 우리 교재 그대로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기출 문제들이 우연히도 아니라 사실 우연이 아니죠. 기술사 문제는 거의 복합된 문제. 그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70-80%좀 과장하면 거의가 다 70-80%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양이 많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양은 반복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고충을 해결하면서 늘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면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로 구분하고 절건 표본의 차이를 흡수량, 수비온과 절건 상태를 함수량이라고 그랬죠. 차이, 중량 차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방상에는 배합 시에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시방 배합인 경우, 시방 배합이란 시방상 설계상의 원칙적인 배합을 얘기하죠. 주로 공장에서 적용을 하는 쉘터라는 공장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시방서에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함수를 기준한다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외에 기건 상태나 수분 상태는 시방 배합이 아닌 현장 배합인 경우, 현장 배합은 배처 플랜트 설치해 놓고 토목이나 특히 토목에서는 댐이나 산중에 터널 공사를 할 때는 레미콘이 접근하지 못할 때는 배처를 설치해 놓고 하니까 그때는 골재가 비가 오르면 비가 왔다가 다시 마르면 그 상태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기건 상태나 수분 상태 기준을 샀기 때문에 배합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거론이 되어서 답안이 형성이 되면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런 말들이 이게 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관련 차별화를 위한 관련식, 항상 식은 이렇게 박스 어디서 강조하는 게 좋죠. 왜? 채점자가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식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산식은 차별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의도를 봤을 때 흡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구조물이나 어떤 다른 요소에 미치기 때문에 이걸 출제한 거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출제 의도를 알고 대제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대제목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화는 그림, 키워드, 대제목으로 할 수 있다. 세 가지 정도가 차별화의 아주 유명한 세 가지 종목들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문자, 글자에 대한 키워드 차별화, 그림으로 차별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제목 차별화. 다 채점하는데 금방 보이는 요소들이죠. 자, 다음에 이제 철근 13번에 철근 콘크리트보의 유효 높이 확보의 중요성에서 볼까요? 이거는 출제 의도를 금방 할 수 있죠. 이게 당연히 이제 핵심 대제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왜 유효 높이를 강조하게 될까? 유효 높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콘크리트 맨 상단에서 하부까지 전체 단면을 따지지 않고 철근 중심에서부터 여기를 유효 단면이라고 따질까요? 자, 그 이유는 이 하부 쪽에는 인장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장에는 철근이 지금 빠져있고 콘크리트만 들어있는데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재지 인장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인장을 계산할 때는 압축의 10분의 1만 인정해주는,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면은 조인 단면이 될 수 있다. 응력을 받지 못한다고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은 단면을 설계할 때는 철근 중심에서부터 콘크리트 상단 끝까지 이 거리를 유효 단면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단면식을 보니까 6분의 1
단면계수 Z에 대한 공식인데 6분의 B의 제곱이 어떤 뜻이냐? 유효단면 H에 대한 제곱의 단면 계수가 비례한다. 이 말은 단면 계수가 클수록 응력을 많이 받고 저항성이 강하다. 구조물이. 그래서 보는 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철근 중심에서까지 유효단면 H의 제곱에 비례할 정도로 강해진다고 그랬으니까, 내구성을 강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춤 중에서도 이 공간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는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인장에는 응력 계산할 때 이거를 감안해야 되니까 인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구조의 설계 시에 적용하기 위한 용어이다. 그래서 또 여기 쭉 앞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는 비교표가 늘 중요한 핵심 대조목은 어긋나는 중요한 대제목이 된다고 했는데, 피복 두께와 요 피복 두께를 비슷한 것들, 항상 비슷한 걸 비교가 낫다. 자, 그래서 범위, 목적, 기준, 중심관리 위주로 보는데, 범위가 중요한데,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거리, 유효 높이는 압축 표면 끝에서 주철근 도심까지, 조금 전에 여기 도심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림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초별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키포인트. 그림을 그릴 때 핵심 사항은 되도록이면 자세하고 크게 그리는 것도 좋으나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는 걸 늘 기억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컨셉 다이어그램이라는 심플하게 개념만 그리되 부연 설명을 핵심 키워드는 꼭 적어줘야 한다는 거. 채점은 그림과 키워드 부연 설명 할 수 있는 부연 설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것들은 나타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프도 비교 대상이 중요한데, X축, Y축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강도와 뭐 슬럼프다 하면 이 비교 대상이 꼭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그래프에 간단히 설명을 비례한다든지 어떤 요소들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게 좋죠. 그림에 그릴 때 핵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에 대한 비교 대상, 그 다음에 핵심어, 그리면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그리되, 개념도만 그리되 키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는 비교 설명이나 축의 비교 대상은 꼭 적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1교시 용어 설명이었는데, 1번에서 13번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답안도 중요하지만, 답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핵심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